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요새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어제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있었고요. 예, 저희 부동산 TV에서도 이제 PDF 파일 나온 거 놓고서 쭉 같이 봤는데 약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지루한 영상이어서 보시느라 아마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까지 그 자료 놓고 계속 씨름했고요. 예, 일단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뭐 한번 좀 찍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있죠.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예, 올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을 줄이고 어쨌거나 돈을 좀 집어넣겠다, 시중에 떠도는 돈을 좀 죽이겠다, 그런 뜻도 있잖아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2011년 6월에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렸다가 6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금리 인상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마 내년 계속 이어지면서 금리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예, 이자 내던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대출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싫죠. 저도 싫어요. 네, 저도 싫어요. 내야 되는, 그래도 이 저금리의 혜택을 받아서 지난 몇 년간 조금 이자 내는 거 줄어든 만큼 조금 누리고 살았던 부분들, 예, 소비하면서 살았던 부분들을 이제 좀 내놔야 되고, 내년감은 좀 더 내놔야 되고, 예,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죠. 한편으로는 공포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국 이 소득이 뒷받침이 돼주면 뭐 이자 내면서 갈 수 있는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 원금, 특히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예전처럼 대출 이자만 내고 하는 게 없고,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매달 상환해야 되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내년 한 해도 좀 빡빡할 것 같다, 걱정스럽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 위기감이 일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금리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인 것 같고요. 예, 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투자 환경 속에서 잘 대처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주거복지 로드맵 부분을 조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쪽에 이렇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해서 보도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쭉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항상 보도자료나 이런 건 원문을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언론 기사에 붙어있는 해설을 보는 것보다 원문 오리지널 보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여기 보면 인포그래픽이나 JPG로 되어 있는 이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면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소개한 이 그림들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잘 보세요. 이 4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죠. 예, 4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다 4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막 설명해 놨습니다. 4개.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보신 그림의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그 별도의 이미지에 이걸 갖다 이렇게 보기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약간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하는 게, 저는 이제 이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오는 뭐 그런 모양새인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뭐냐면 요번에 5월달에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주거복지 문제, 이제 주거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좀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약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부분별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5년 동안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큰 계획을 이제 국민에게 홍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대책인데, 그 대선 이후에 워낙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가 있었다 보니까
조금 뭐 같은 그 연장선에서 되게 의도가 된 것처럼 약간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책에서도 보면 내용이 80페이지나 되는 보도자료인데 되게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분들이나 부동산 블로그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관심 있어 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책 내용 자체가. 그러면 그 4개의 계층이 누구냐. 여기 보면 이 청년하고 신혼부부, 그 다음 고령자, 그리고 저소득층, 배려 계층들 이렇게 해서 크게 좀 정책적으로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은, 주거 복지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싶은 4개 계층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밑그림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보도자료 외에 별도의 이렇게 주거복지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당신이 청년층이라면, 신혼부부라면, 고령가구라면,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으니 맞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아보세요. 뭐 이제 그런 어떤 보도 자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보면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어느 계층이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들은 이런 게 있다. 주택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행복주택의 대상은 어떻게 되고 소득이 얼마여야 되고 임대료는 시세의 70% 형태로 제공되고 또는 뭐 매입을 하거나 전세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순위가 어떻게 되며 공공지원주택에도 들어갈 자격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자격이면 시세의 한 70에서 85% 정도 되는 이런 주택에 임대 물건들이 공급될 수 있으니 뭐 찾아서 봐라. 예, 뭐 기숙사도 이런 식으로 제공할 테니 봐라. 이렇게 이 수요자 중심으로 어떤 이 계획을,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디자인한 어떤 그런 정책이다,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이 제목에서 보면 이거거든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게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게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산을 갖고 있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를 걷어차서 이제 밑에서 하위에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갈 수 있는 방법을 막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막는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구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바탕이 되어주는 정책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했던 거는 좀 임대료 적게 해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 시대든 신혼부부든 이런 때에 그런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런 어떤 니즈가 담겨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 4개 계층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주거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공공 임대주택들을 어떤 식으로 또는 이제 공공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 자본을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서 공급 임대 물량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거복지 대책, 뭐 그런 쪽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떡밥으로 어저께 이렇게 돌았던 몇 페이지 되는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공포감을 심어줄 만한 그런 제목의 그런 기사들이 좀 사전에 돌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 커뮤니티 완전 뒤집어졌었고 대체 무슨 내용이냐. 아직까지도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1년에 20만 호씩 공급을 할 거고, 그래서 5년간 100만 호 정도를 공급할 거고, 공급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이렇게 물량을 쏟아부으면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부동산 가격은 떡실신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저는 이런 통계를 막 그렇게 꾸준히 보고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그러면 이렇게 정말로 주택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주택 공급을 왜 이제까지는 안 했으면 만약에 이걸 하겠다고 하면 어디서 재원이 나와서 할 수 있을까? 이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보면 100만 호 중에서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중되는 물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62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럼 62만 호의 주택을 5년간 짓겠다 이런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도.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분해서 보면 공공 임대주택이 40만 호고 공공 지원주택이 12만 호고요. 공공 분양주택이 10만 호 이렇게 합쳐서 62만 호가 되는데요.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 밑에 평택 뭐 이런 지역까지 포함되는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들이 임대인이 돼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임대인이 돼서 공급하게 되는 그런 임대인이 될 수 있는 물량이 40만 개 정도 되는 거고요. 공공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 뉴스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민간 자본 기업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기업이 이제 세입자들 임대를 놓게 하는 기업한테 건물을 짓거나 하는 데에서 좀 인센티브를 줘서 싸게 땅을 줘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임대를 니네가 좀 해라 라고 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싸게 세를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는 뉴스테이의 형태를 좀 바꿔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역세권 청년주택 2030이라 그래서 역세권 주변,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차가 없어도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입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개발 인센티브를 줘서 일단 좀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좀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처럼 고밀 개발을 하게끔 해주면서 대신 그렇게 집을 지은 다음에 청년들에게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해서 해줘라, 임대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모델을 정부가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약간 좀 추가되는 건 있습니다. 추가되는 건 있는데, 공공주택, 공공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걸 도입해서 결국 이건 내용은 뭐냐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공이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일부 성격의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도권 기준으로 한 12만 호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분양 물량들, 내가 분양받으면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물량들, 그게 이제 한 10만 호 정도 공급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5년간이니까 이게 기준으로 따지면 1년에 한 2만 개 정도 공공 분양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여기 지금 공공임대주택 중에 수도권 40만 호 공급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도 실제로 살펴보면요. 새로 집을 짓는 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 통계가 여기 이제 이 보도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전 정부에서 연간 한 11만 호 정도를 공급해왔대요. 근데 그 공급하는 물량 중에서도 실제 그냥 집을 건설해서 짓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지구나 이런 데에다 임대주택을 짓는 거는 한 6만 가구 정도, 6만 호 정도밖에 안 짓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짓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11만 호 중에 6만 호 정도를 그렇게 공급했고, 그럼 나머지 5만 호 정도는 뭘로 공급했냐면 매입형이라 그래서 그냥 동네에 있는 기존 주택,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집들을 LH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던 거를 LH가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세입자를 받는 형태. 그렇게 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유권만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뀌는 형태로 매입하는 형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을 하려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임차형이 한 34,000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LH가 주인한테 가서 저희한테 집을 빌려 임대해 주시면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저희가 대신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대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H가 중간에 임대를 해서 전대를 놓는 형태의 임차형이 연한 또 34,000호 정도 있었던 거죠. 이게 합쳐서 한 46,000 정도 뭐 평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한 연 10만 8천, 11만 정도 그렇게 공급이 됐었고 2017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2만 호 정도 공급이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 1만 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13만 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약 11만이었으니까 2만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늘어나는 거는 건설형이 6만 1000에서 7만으로 늘어나는 것과 실제로 공공주택지구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 늘어나는 건 사실은 한 9,000호, 연간 9,000호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1만 호 정도는 더 어디서 늘리느냐? 11에서 13으로 늘었으니까 2만 정도 늘었잖아요. 1만 정도 늘어나는 게 뭐냐면 매입형입니다. 그래서 한 1만 6천 뭐 이 정도 되던 것들이 2만 6천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에서 또 그러니까 LH가 직접 짓는 걸로 한 9천 세대, 1만 세대 정도 더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집들 중에서 한 1만 호 정도 더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의 절대량이 이제까지 오던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한 7만 호 정도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개중 한 31만 호 가구는 공공주택지구,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그린벨트 풀어서 공공주택지구를 건설하잖아요. 그 안에 보면 뭐 행복주택부지, 그 다음 뭐 국민임대부지, 10년 분양전환부지, 10년 임대부지 이런 식으로 공공주택지구는 애초에 택지 지정할 때 50% 이상의 땅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되는 택지이기 때문에 물량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31만 5천호 정도는 그런 공공주택 지구 안에다가 이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고요. 한 3만 5천호 정도는 도심지 내에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지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건데, 그럼 방법은 뭐냐 하면, 내년 2월부터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그게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도시재생 사업은 큰 틀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고 하면 실제 집 짓는 방법은 도시재생의 방식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 특례법에 의해서 집을 져야 되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그냥 정비 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빌라 부숴가지고 좀 새로운 빌라, 새로운 다세대 주택 건물을 짓는, 좀 더 규모 있는 다세주택 건물을 짓는데, 그걸 지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 층고를 조금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용적률을 좀 더 준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주고, 그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금 이 임대주택,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셨던 공공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국가가 회수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한 3만 5천 호 정도를 도심지 내에 공급하겠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용적률 상한이 250%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면 250%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서울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적률 제한은 300%예요, 원래. 원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300%까지 용적률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는 250으로 좀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원래 국토계획법은 300%니까 50%가 남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그래서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뭘 하냐면 늘어나는 용적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적률까지 다 챙겨줄 테니까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 중에서는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 소형주택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국가에다가 건축비, 나라에서 정한 건축비만 주고 팔고 땅은 기부 체납, 그거에 딸려있는 땅은 기부 체납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 사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들이 많이 있죠. 정부는 용적률을 조금 풀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도심지 내에 그런 식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은 이미 서울시라든가 사용하고 있었던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이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실제 정비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도입을 해서 연간 35,000호 정도를 공급하고자 한다라는 게 일단 이 계획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대수도 많고 큰 규모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만들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세대수들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늘어나는 물량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여기 보시면 뭐 입체 환제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같은 지역 안에서 할 때 약 다른 위치에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LH에 매각하면 그 지역에 지어지는 다른 집에 뭐 입주권을 준다든가, 그리고 그 집이 지어지는 기간 동안은 다른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에 가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가, 이제 그런 보관들을 만들어서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준비했다라고 보도자료에는 좀 꽤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했더라고요. 이 재정착 리츠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서울에는 잘 없고요.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청산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망한 재개발 사업, 망한 정비 사업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분양을 해도 분양이 잘 될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기업들한테 사서 기업 니들이 임대를 좀 해라라고 이제 뉴스테이 방식으로 풀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뉴스테이 자체를 좀 새 정부에서는 버리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공임대, 공공지원으로 풀어서, 공공임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정부 쪽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있고요. 공공지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것처럼 민간이라고 했잖아요. 뭐 민간 자원을 끌어들여서 준공공 성격으로, 그러니까 좀 되게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방법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이와 같이 공공 성격이 있는 주택들을 공급해서 민간 자본들을 좀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공공이 돈을 내서 끌어들여서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아까 보셨던 4개의 배려 계층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뭐 그 정도의 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셨던 부분은 아마 이걸 겁니다. 공공분양주택 수도권 10만호. 그래서 공공분양주택이 최근에 되게 자극적인 기사도 많이 났죠. 그래서 뭐 세곡 어느 지역의 무슨 아파트는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분양가만큼 프리미엄이 붙었다, 뭐 프리미엄이 뭐 몇 억이 붙었다, 그런 얘기에서부터 이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 지금 공공주택의 공공분양 물량들이 아주 대박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공주택지구를 공급할 거고, 여기에 당첨이 되면 말 그대로 로또가 될 텐데 어디일까?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되게 궁금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판교 신도시 또 결국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되게 포장이 됐었는데, 뭐 지금 위례 신도시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 되게 좋은, 서울 인근의 좋은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그쪽에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관심이 되게 높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어떤 식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공급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 물량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것도 되게 궁금해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대략 보시면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는 공공분양주택이 연간 한 17,000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수치를 한 3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물량이, 그러니까 15만 호 정도가 공급되는데 그 중에 수도권 물량은 한 10만 호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주변으로 연간 한 2만 호 정도는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꼭지고요. 그걸 위해서 한 40개 정도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더 짓겠다는 거예요. 40개는 서울 수도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9개 지역을, 40개를 신규로 더 지정할 건데 그 중에 9개 지역을 요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9개 중에 8개 지역이 서울 수도권 주변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공공아파트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공공아파트라고 하는 게 뭐 LH 무슨 몇 단지 LH 브랜드가 달린 아파트나 아니면 뭐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경우 뭐 자연엔 이편한 대상, 자연엔 롯데캐슬 이런 식으로 자연엔이 붙는 아파트들, 이제 이런 애들이 주로 이 공공주택인 거고요. 그 옆에 보면 그런 이름이 안 붙어 있는 브랜드 있는 민간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민간주택 공급 물량들도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올해 첫 분양 시작했던 지축지구 같은 경우는 뭐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뭐 지축역 반도 유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분양 물량들이 먼저 공급됐고, 이제 공공 분양도 나올 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공공주택지구 안에도 민간 주택들 분양 물량들이 있는데 그 물량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보면 2016년, 17년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 정도 했냐면 한 43,000호 정도를 1년에 공급해왔어요. 평균으로 보면. 근데 이 물량을 이제 공공주택지구 더 지정하고 하면서 늘리겠대요. 어느 정도 지정할 거냐면 수도권 평균으로 한 62,000호 정도. 그러니까 한 19,000, 약 2만 정도가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 민간 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 물량들이 앞으로 민간주택도 아까 보시면 그렇죠. 공공주택지구 물량이 연간 한 2만 호 정도,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내에 민간 분양 물량이 한 6만 2천 정도, 그래서 대략 보면 한 얼마예요? 8만? 예, 8만 정도, 매년 8만 호 정도의 공급 물량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올 것이다는 뭐냐면 계획대로 잘 되면 그 정도는 일단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게 이번 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아까 공공주택지구 안에 공공 물량을 받으시려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 안에 민영을 받으시려는 분들이랑 사실 완전히 수요가 갈리죠. 왜냐하면 뽑는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지금 6만 호 정도, 6만 2천 호 정도로 늘어나는 민간 분양 물량은 가점제로 결국은 받아야 되니까 가점 높은 거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기준 자체가 오랫동안 납입 회차가 많은 게 우선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는 관점은 약간 달라질 것 같고, 시장의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공급 물량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안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공급이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공급 물량이 지금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요번에 신규로 지정하겠다고 한 9개의 구역인데요. 보시면 이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지금 약 5만 호 정도에 대한 물량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경산이 여기를 빼고 나면 한 4만 호 정도 됩니다. 수도권 물량이 한 4만 호 정도 되는데, 지도에서 보시면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게 그림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요번에 서울 수도권 중에 8개가 새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한 8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미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옆에 숫자들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서 제가 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신혼부부들 특화된 그런 어떤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들 숫자를 정한 건데요. 위치를 보시면 모든 지금 요번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모두 그렇게 막 다 인기가 있을 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기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지금도 공공주택지구 분양 물량들이 있지만 지금 아파트도 일반 분양 서울에서 하면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솟는 단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지 않은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청약도 어느 정도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공공주택지구 분양도 보면 위치에 따라서 미분양이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그 부동산 뉴스를 제가 읽어오면서 정말 많이 봤던 부분이 뭐냐면 물량 폭탄이거든요. 경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올해 내년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쌓여서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죽어나간다. 가격들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오고 이러고 있다.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되게 충분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런 지역 주변으로 더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공급될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도 되게 차별화가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죠. 지금도 보면 이번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성남 금토라든가 성남 복정이라든가 말 그대로 분당이나 판교, 위례신도시 이런 인근에 있는 택지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사이드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사람들이 거론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높은 청약 가점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겠죠. 좋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골라서 이렇게 청약해서 당첨되면 앞서 몇 년 전에 분양했다가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들의 민간 분양 물량들이기 때문에 그런 앞선 사례들이 당연히 또 재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 들고 무주택 유지하면서 가점 높은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그런 사안이고, 공급 물량이 원치 않게 되게 늘어나는 지역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막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신규 택지들 같은 경우도 공급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청약 통장을 쓰려고 맘먹고 계신 분들이 쓰려면 이제 지금 발표하고 보상하고 조성해서 분양하고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먼 이야기고요. 당장 이제 앞으로 나올 아까 보셨던 내용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의 이제 유망 물량들 이런 것들 좀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죠. 정부에서도 약 지금 1년 평균 공공주택지구안의 공공 물량들이 공공 분양 물량 같은 경우는 한 1만 6천 정도였고, 그 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 4만 6천이었나요? 그 정도였는데, 그 숫자를 늘려서 2018, 19, 20, 21, 22, 23, 24 계속 조금 유지해 나가면서 공급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미리 앞서 보고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당장 분양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고, 당장 볼 것들은 지금 이미 얘기되고 있는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수서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라든가 아니면 원래 뉴스테이로 얘기되고 있던 과천 주암이라든가 이런 인기 지역들 위례의 일부라든가 이제 그런 데들을 주로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이번 대책에서 꽤 비중을 실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신혼희망타운 도입인데요. 이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신혼희망타운 얘기하면서 나온 그림이 이건데요. 보시면 44제곱미터 전용, 그러면 대략 한
20평형, 18평형 이 정도 될라나요? 예, 그 정도에서 60제곱미터면 뭐 25평형, 예, 그러니까 10평형대 후반에서 25평형 사이에 어떤 공급 평형수가 되고요. 단지 안에 어린이집, 공동 육아 나눔터 등 보육 중심 공동시설을 확대하고 보육 지원, 청소, 생활, 가전 렌탈, 카쉐어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그림에서 보시면 예, 뭐 어린이집, 놀이방, 생태학습장, 맘스카페, 엄마 공방,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좀 대상으로 특화된 이제 아파트 단지들 물량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신혼 희망타운의 얘기인데요. 아까 보신 사실 이 그림이 그 내용입니다. 신혼 희망타운 대상 단지 현황도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뭐 옆에 지금 보시면 이 숫자들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공급할 물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될 공공주택지구 안에 이 정도 신혼 희망타운 물량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화남, 가밀, 위례, 수서역세권, 과천주암, 과천지식정보타운, 뭐 화성 동탄이, 뭐 남양주 진권, 고양 지축, 뭐 파주 운정, 고양 장항, 뭐 이런 지역들에 이제 우선적으로 아마 먼저 신혼 희망타운들이 들어가겠죠. 신혼부부들이 이제 공급받는 그런 주택이 되는 거니까 신혼부부들에게는 내 집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문이 어느 정도 열리는 희망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신혼부부들이 이런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문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신혼 희망타운 도입 외에 또 좀 추가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아파트 청약할 때 우리가 대학 입시 때도 수시 있고 정시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도 특별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점으로 배정하는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있는데, 수시 비중이 지금 엄청 높죠. 그것처럼 특별 공급 물량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을 좀 늘리겠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법 개정을 할 것 같은데, 얘기 나왔던 게 2배씩 늘려주더라고요. 공공 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30%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 주택 같은 경우 10%에서 20%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혼부부 특공을 쓸 수 있는 대상자도 결혼하고 5년 이내 유자녀였던 기준이, 죄송합니다. 예, 유자녀였던 기준이,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무자녀까지도 이제 신혼부부 특공을 쓸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좀 범위는 좀 늘려줬고, 그리고 대신 이제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구분을 둬서, 예, 좀 이제 당첨, 커트라인처럼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청약제도 개선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별공급 배정 늘린 얘기가 나오면서 아쉽다라고 얘기 나온 부분이 뭐가 있냐면, 소득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아서 조금 이거는 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소득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이 신혼부부 특공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아예 이제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 안 되게끔 돼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새는 사실 청약을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강남 쪽이잖아요. 강남에 신혼부부 특공 이런 거에서 되면 엄청 인기가 좋겠죠. 근데 강남에 지금 20평대 아파트 분양하면 10억이 넘어가는데 소득이 488만원, 3인 가족 기준으로 아마 월 소득이 488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신혼부부라고 하면 결혼한 지 뭐 5년, 7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488만, 1년 다 해봐야 한 5천 몇백만원 될 텐데, 그거를 5년 내내 모아도 2억 얼마죠. 근데 하나도 안 쓰고 모았다고 하더라도 2억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가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분양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좀 고소득이면서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고가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공으로 받게 되고 하는 건 결국 그런 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산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 금수저들이나 청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장 소득은 많지 않지만 그런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산이 많은 사람 정도에게나 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그런 의견도 한편으로는 있고요. 저도 사실은 조금
신혼부부 특공에서 그런 소득 기준 부분은 약간 조금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제도를 디자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대략 이 정도가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 측에서 나온 내용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진짜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엄청 기네요. 진짜 기네요. 근데 사실은 엄청 기네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게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저랑 상관 있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저는 뭐 청약통장 쓸 사람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랑 상관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막 공급 물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가 싶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공공택지지구를 신규 개발해서 분양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장 뭐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 공공주택지구가 이제 다 사라지면서 새로 물량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보관 정도의 느낌으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주택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그런 모양새도 아닌 것 같고, 애초에 대책 자체가 복지 로드맵이었지 주택 공급 뭐 확보를 위한 부동산 대책 뭐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이고요. 왜 대책이 좀 지루하게 느껴졌나, 그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두 개가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주거복지 로드맵 얘기 나오기 전에 가장 또 기사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다시 말해서 임대차 보호법. 지금 민간 대부분의 어떤 개인과 개인의 임대차 계약들을 규율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게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데,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요. 아예 언급이 없으면 안 하겠다도 아니고요. 별도라고 해서 내용에 보면 나중에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원래 같이 포함해서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을 일단 뒤로 빼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를 얼른 등록하세요 라고 되게 막 강하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무슨 혜택이 있는데요 라든가, 또는 임대사업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번 대책에서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주거복지 로드맵 큰 틀 중에서 어떻게 보면 더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큰 두 개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 다수는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었던 그런 대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보도자료들 여기저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12월 중순 정도에 그런 내용들 포함한 또 추가 대책, 그러니까 12월 중순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놓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9월 달에 원래 발표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아마도 자꾸 언론에서도 계속 11월까지, 언제까지 내겠다 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급하게 이런 식으로 한 부분만 가지고 한 3분의 전체 계획으로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한 3분의 2 정도만 포함해서 대책을 일단 발표를 한 것 같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연내에 다시 내놓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로드맵 전체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기존에 이제까지 공급해왔던 물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당장 공급을 어떻게 늘리겠다라기보다는 앞으로 5년 그 이후에도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큰 틀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으로 또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든 부분이 하나고, 그다음 뭐 신혼희망타운 등을 도입해서 신혼부부를 조금 배려해서 신혼부부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 또 하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주거복지 로드맵의 디자인 자체는 주택 수요층들, 그러니까 배려가 필요한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그다음 고령층, 그리고 이제 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임대주택들 한번 어프로치 해보세요. 이런 주택들을 공급할 때니
보세요 이렇게 좀 설명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대책은 수립한 느낌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는 거고요. 한편 투자자 입장, 투자자 마인드에서 또 보면 기회가 있는 구멍들도 좀 보였죠. 아까 봤던 이 재건축 사업이 한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게 아까 얘기했던 이 용적률을 더 줄 테니까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익 제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공공지원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 이 제도에서는. 그래서 공공지원주택으로서 물꼬를 터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제가 부동산 뉴스 있으면서 한두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일반 재개발 재건축보다 굉장히 조금 사업이 아직 도입은 한 지 몇 년 됐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사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첫 사업장이 올 하반기 이제 지금 입주하고 있거나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을 텐데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그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물꼬를 트이는데 어떤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로주택 정비사업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던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거나 하는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지원을 묶을 경우에 주는 인센티브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사업성 제고를 할지 좀 공부할 필요 부분 이제 내년 되면 구체적으로 안들이 어떻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도 또 일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게 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에 대한 모양이나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과 관련된 어떤 뭐 당근책을 뭘 줄지 채찍질을 뭘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번 대책엔 빠졌기 때문에 막상 조금 지루한 대책으로 느낄 수 있었겠다. 뭐 그 정도로 전체를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 읽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전체에 대해서는 뭐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죠. 하나의 의견으로서 참고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